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저의 첫 번째 영상에서는 발자크 평전을 추천한 적이 있고, 최근에 제가 의류문화서에서 나온 발자크 책들을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발자크 입문작, 스테디, 베스트, 후속작, 판타지, 추리, 단편 등 더 읽어놓은 게 있어서 오늘은 그동안 읽은 발자크 모음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발자크란 작가를 알게 해준 저에게 발자크 입문작은 바로 13인당 이야기입니다. 제목처럼 13인당이라는 이제 힘과 의리로 뭉친 절대의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원들이 주인공으로 총 3편이 실려 있거든요. 첫 번째 단편은 이 13인당 수장인 페라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증권사 사장인 칠이랑 클레망스는 인고 부부로 유명했는데, 이 오기스트라는 젊은 장교가 클레망스를 남몰래 막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짝사랑의 도가 넘어가지고 막 스토킹까지 하다가 이 클레망스가 빈민가로 간 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막 근처 서성이다가 웬 거지랑 막 이렇게 부딪혀서 그 거지가 흘린 편지를 주워 읽는데, 비밀에 쌓인 남자 페라기스에게 쓴 편지라서 일단은 페라기스네로 편지 주었으니까 전화로 갑니다. 근데 가보니 거기에 클레망스가 있었고, 이제 고결하다고 느낀 클레망스가 외간 남자와 막 이렇게 비밀리에 있다는 점이 오기스트 혼자 막 배신당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뭔지, 그리고 혹시 나도 클레망스랑 막 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흑심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더 파볼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근데 가는 길에 하인이 갑자기 머리 위로 돌 떨어져 맞아 죽고 설상가상으로 마차 바퀴가 막 부서져서 크게 다친 거예요. 이런 봉변을 너무 갑작스럽게 당했으니까 뭔가 좀 찝찝해가지고, 오기스트는 평소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 주교 대리한테 털어놓으니까 이 주교 대리는 페라기스 소행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지스탱이라는 정복군 하인에게 조사해보라고 막 지시하거든요. 그래서 지스탱이 후딱 조사해봤는데 일단 페라기스는 본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로 보물 축적한 미남의 데보랑이라는 비밀 결사 수장에 클레망스랑 종종 만나고 도박을 좋아하고 변장도 잘하고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정보들만 가지고 오니까 이게 정보들이 연관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주교 대리는 이런 페라기스랑 어떤 접점이 있는지도 모르는 클레망스의 사생활을 더 이상 캐지 말라고 하지만, 원래 사람은 안 된다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기스트는 이런 범죄자랑 엮이는 클레망스에게 더 오기가 새겨버리고 이제 무도에 갔는데, 대뜸 롱크롤 후작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모욕감을 줬다면서 결투 신청을 해서 정말 오기스트는 총까지도 맞게 되거든요. 오기스트 입장에서는 알아내기도 전에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경찰에게 페라기스를 신고해버리는데, 경찰의 답은 이미 페라기스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기스트는 좀 띠용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 이제 클레망스를 편하게 보려고 무도에 갔고, 거기 무도의 도박장에서 죽었다는 페라기스를 다시 만나서 막 식겁을 하게 됩니다. 페라기스는 오기스트에게 더 이상 클레망스를 파고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유유히 떠나는데, 와 되게 환장의 노릇이잖아요. 근데 이 어이없는 놈은 애꿎은 클레망스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당신이 청부 살인업자를 불러서 나를 죽이려는 거 알고 있다고, 이 모든 일을 당신의 남편에게 말할 거라면서 막 찌질의 극치를 보여줬고, 바로 쥐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당신 부인이 정숙지 못하게 외간 남자, 그것도 범죄자랑 같이 있다고 말하면서 쥐는 아내 클레망스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야기는 점점점 재미있게 흘러가거든요. 이 단편의 느낌은 정말 세익스피어가 추리소설 쓰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우아한 문체에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정말 장황한 파리 묘사를 좀만 흐린 눈으로 보고 쭉 읽어보라고 권장하고 싶은 그런 추리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랑제공작 부인은 스페인 쪽 섬 깊숙이 이제 막 비밀리에 있는 수도원에 프랑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 수도원 연주회에 들렸는데요. 한 수녀가 막 오르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과거 사랑했던 연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섬에 머물게 되고, 이제 철저한 금당 구역이었지만 다행히 그 전쟁 장군의 업적으로 원장 수녀와 함께 그 자신의 옛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이 첫사랑은 자신이 신에게 바친 몸이니까 자신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장군은 그녀를 신에게서 다시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재밌어요. 미친 로맨스. 남을 가지고 놀려고 했던 되게 오만한 호행녀랑 직진 순정남의 사약 맛집입니다. 이 단편 비하인드가 이 사역 커플 과거 나오기 전에 또 발자크가 파리에 대해 막 다양한 정치, 종교, 전쟁 막 이렇게 장황하게 해가지고 당시 프랑스 사람들도 너무 우리는 로맨스 읽고 싶지 정치냐고 막 컴플을 걸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도 그런 거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느꼈고요. 마지막 단편인 황금눈의 연인은 13인당 수장인 페라기스의 어린 시절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단편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파리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도시라고 세뇌를 당했고요. 앞으로도 소개하는 발자크 책들 중에서 13인당 인물들은 종종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발자크 유니버스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발자크 대표작 중 하나인 고리오 영감 다음으로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 바로 나기 가족이랑 곱세크입니다. 먼저 나기 가족은 고리오 영감에서 풋내기 청년이었던 라스티나크가 파리에서 온갖 환멸을 겪고 흑화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정말 악권이었어요. 시작에는 길 잃은 천사같이 멀끔한데 눈이 막간 한 젊은이가 도박장에 방문을 하거든요. 거기서 내기를 하다 돈도 잃고 막 약간 단가서성이면서 죽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구걸하는 거지에게도 돈을 선뜻 주고 길 가다가 호객행위 중인 한 상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엔 온갖 진기한 유물들이 한가득했는데 그 중에 한 상자가 눈에 들어왔고 상점에서 일하는 하인이 주인 나리가 열쇠 있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룩해 보이는 한 노인이 다가와서 모든 걸 안다는 눈빛을 보내면서 벽에 걸린 나귀 가죽을 보여주는데요. 이 가죽은 혜성같이 빛이 나는데 글이 쓰여져 있었고 그 부분을 벗겨내려고 하지만 얇게 벗겨도 계속해서 글씨는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자면 가죽을 소유하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신 이 가죽이 소유자를 소유한다고 하는데 왜 노인한테 이 가죽을 직접 취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자신은 이미 100살이 넘었고 백만장자이기에 필요 없다길래 젊은이가 가죽에 대고 이제 자신의 소망을 얘기하고 노인은 악마같이 웃으면서 이제 계약이 되었고 시시한 소원이라고 하니까 젊은이 입장에선 사기당한 기분에 그대로 그냥 빠져나오는데 가죽은 자연스럽게 젊은이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남자들이랑 부딪혔고 남자들은 젊은이인 라페를 찾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천사의 이름을 쓰는 주인공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 나귀 가죽으로 인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펼쳐지는데 읽어본 발자크 소설 중에서 유일하게 좀 판타지 요소가 있다 보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유의 장황함 때문에 심오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찌저찌 자신이 원하는 파리피플이 된 라스티나크를 볼 수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다음 곱세크는 고리오 영감의 사치스러운 두 딸은 어찌 되는지 여기서 그 후일담이 나오거든요. 시작은 그랑리의 자작 부인은 자신의 딸 카미유가 레스토 백작이랑 연애하는 것을 좀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레스토 백작 자체보단 그의 집안이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딸에게 집안이 너무 별로니까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랑리의 부인의 친구인 데르빌은 모녀의 이야기를 이제 막 듣다가 자신이 25살에 만난 고리 대금업자 곱세크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과거에 만난 곱세크는 돈이 되는 건 다 아는 구두쇠, 좀 철학자 같은 사람인데 데르빌이 마음에 들었는지 당시 파격적인 가격의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데르빌 역시 좀 그 감사함에 곱세크의 소송 대리인도 되기도 하면서 친분이 있었는데 마침 곱세크는 막심이란 인물과는 사이가 안 좋았고 이 막심이 고리오 영감의 첫째 딸이자 레스토의 엄마이기도 한 그 아나스타지의 내연남인 걸 알게 되면서 이 둘에게 레스토가의 다이아몬드를 싸게 매입해가지고 레스토랑 협상을 하거든요. 약간 짧고 굵게 악대 악으로 쫌도둑이 찐 깡패에게 당하는 느낌이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르빌이 등장하는 사라진과 사베르 대령도 한번 이야기하자면 먼저 요 사라진은 화려한 무도의 한가운데 혼자 구석 창밖을 바라보면서 사색에 빠진 화자가 등장하는데 화려한 이것과 달리 밖은 되게 을씨년스러웠고 화자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는 미모로 유명한 그 랑티 백작 부인과 그녀의 미모를 그대로 물려받은 두 아이 그리고 진짜 완전 추는 그 자체인 남편 랑티 백작의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이 가족이 파티 여는 날 기이하게 노인도 같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썰을 듣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족이 부유해지게 된 그 사건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추리소설 읽는 듯한 느낌도 있고 반전도 있다 보니 제가 사라진이어도 나만의 사랑이 날 기만했다면 애당초 나의 원맨쇼였다면 용납치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나름 단편인데 임팩트도 있었습니다. 좀 우아하고 역겹고 오만한 당시 상류층을 잘 보여준 소설이었고 요 두 번째 샤베르 대령 이게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데르빌이 재등장하거든요. 데르빌의 법률사무소에 거의 반송장 좀비 같은 노인이 찾아오는데 알고 보니 이미 몇백 년 전 전쟁으로 죽은 샤베르 대령이라고 합니다. 대령은 자신의 부인, 지금은 자신과 반대편에 선 페루 백작과 붙어서 그녀가 상속받은 그 막대한 유상을 돌려받고 싶다는데 부인 입장에선 이미 죽은 망령이 자신의 새 출발에 걸림돌이 되려고 하니까 이를 저지하려고 하고 사연 다 들은 데르빌은 이제 솔로몬 마냥 둘의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게 이 소설의 내용인데요. 저는 발자크 중장편에서 특히 소재 조합을 좀 기가 막히게 한다고 느껴졌거든요. 장편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은 중단편쯤이야 하고 가뿐하게 쓰는 느낌? 그래서 그동안 읽은 중단편들 더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미지의 걸작입니다. 이 책
또 두 편의 단편이 있는데 영생의 묘약은 다소 그로데스크한 동화를 본 기분? 웹툰 기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돈 후안 벨비데로와 그의 아들 펠리페 벨비데로의 이야기로 좀 영생을 살 수 있는 묘약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다시 한번 뭔가 이루고자 할 때 그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느낀 단편이고요. 저는 표제작 미지의 걸작이 좋았던 게 그림 보는 걸 좋아해서 더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내용은 프렌 호퍼라는 늙은 화가의 공방에 두 화가가 놀러 왔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프렌이 니들이 예술에 대해 뭘 아냐고 자신은 엄청난 걸작을 그린 것 마냥 막 자신만의 아름다운 연인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리 대단한 걸 만들었는지 궁금해진 두 화가는 그 그림을 보고 싶어 했는데 늙은 화가는 미쳤냐고 누가 자신의 애인을 탐내하는 걸 좋아하겠냐면서 자신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추면 보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 화가는 그 그림을 보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책은 실제 화가의 이름과 함께 대표작도 막 뒷부분에 실려 있어서 뭔가 생생한 느낌도 있고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다음은 루이 랑베르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엔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가 생각났고 중간엔 괴테의 그 젊은 베르터의 고통이 생각났고 끝에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생각나는 이 절대탐구, 파멸과 광기의 그 오묘한 소설이었습니다. 너무 천재여서 결국 광인이 되는 주인공 이야기인데 약간 정신분열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있어서 이 역시 그로테스크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마냥 선을 추구한다는 게 모순적인 인간에게 너무나도 고대 보인다고 느낄 정도로 신성하지도 깨끗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약간 극과 극은 연결된 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작은 가죽 공방을 하는 아빠가 아들 루이가 뒤를 이어주길 바랬지만 아들은 심하게 똑똑했기에 가업 있는 건 접고 루이가 5살 때 성경에서 그 종교적인 숭고함에 매료가 돼요. 입문을 성경으로 해가지고 막 애독자가 된 희귀 케이스인데 10살 때 군 징지 피할 목적으로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고 학군 좋은 쪽으로 이사도 가니까 루이 입장에서는 꿀이죠. 외손촌 내에 그렇게 지내고 휴가를 부모님 댁으로 종종 가면서 휴가엔 책 읽고 명상하고 그 퓨어 그 자체라 엄마는 아들이 책만 봐서 걱정이지만 루이는 종교, 역사, 철학, 물리 이걸 책으로 마스터하면서 사고가 깊어지고 철학적이게 됩니다. 기억력도 좋아서 거의 도인의 경지까지 이르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튼튼해도 하드웨어가 부족했어요. 행위를 즐기지 않고 그저 사유할 뿐입니다. 이 영재는 한 귀족 부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부인의 후견으로 기숙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화자랑은 이 기숙학교에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화자도 약간 루이처럼 아싸 기질이 있다 보니까 둘은 친해지고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루이가 졸업 후에서 파리 사교계에 진출하는 것까지 루이의 일대기가 쭉 나오는데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정말 애절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나기가족 전보다 나기가족 읽고 읽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 책입니다. 다음은 보리오 영감에서 매력쟁이 보트랭이 감초로 등장하고 여태 읽은 발자크 소설 중에서 숨겨진 걸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잃어버린 환상입니다. 이 책의 소재가 책이에요. 발자크가 생각하는 인쇄업, 출판업, 언론, 작가, 문학, 글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발자크의 대부분 소설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첫 시작은 1793년 지방에 있는 한 인쇄소에 근무하는 수습 인쇄공인 제롬이라는 양반이 징집에서 제외가 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유가 단순해요. 무명이었고 다들 징집되는데 이제 혼자 남아서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어영부영 인쇄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세유 출신의 귀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귀족은 자신의 토지랑 목숨 잃지 않으려고 신분을 안 밝히거든요. 뭐 여튼 이 사람이 무슨 일이든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제롬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이 기막힌 우연과 기막힌 타이밍에 인쇄소 차린 문맹은 시기도 잘 만났는지 점차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나니까 사람이 인색해지고 이 이론도 없이 경력만 많아가지고 이 불공적 거래로 해서 막 부를 쌓아가지고 집도 자신의 소유로 만들게 되거든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비드라고 머리는 좋았고 제롬은 자신에게 기댈 생각하지 말라고 후계자 교육을 엄격하게 하는데 다비드는 파리로 보내져서 이제 고급 인쇄술을 배우게 됩니다. 늙은 제롬 입장에서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구닥다리 옛날 자신 때 쓰였던 인쇄에 그 사용되는 장비들을 아들에게 비싸게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아들은 말이 턱 막히지만 아빠니까 결국 승낙했고 아빠는 아들놈 지각 사정이 궁금했지만 빠르게 인쇄소 소유권을 넘겨주거든요.
다비드에게는 리시앙이라는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리시앙의 아빠가 약간 약개발에 몰두하다가 죽은 약사였어요. 이 때문에 가난 속에서 찌들어갔거든요. 근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미남이었고 둘 다 머리는 우수하지만 뭔가 사회 밑바닥에서 사이좋게 내던져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친하게 지낸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다비드는 리시앙의 누이인 에브에게 반하게 되었고 리시앙은 바르드통 부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부인에게는 또 샤틀레라는 미남이 곁에 있었습니다. 바르드통 부인은 리시앙의 미모랑 그 수줍은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고 연적의 등장에 샤틀레는 바로 경계태세로 계략을 막 펼쳐버리는데 시골 구석에서 이제 예술과 과학에 대한 열정 불태웠던 그 젊은 두 사내가 과연 어떻게 자신들의 명성을 마련하는지 그 과정을 담은 스토리라서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지막에 리시앙이 만난 인물이 누군가 싶었거든요. 근데 설마 했는데 설마가 맞았을 때 그 카타르시스란 최고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읽은 발자크 소설이라면 발자크의 사색집인 현대생활의 발견이란 책도 읽어봤는데 이 책도 재밌었습니다. 총 3가지 우아하게 사는 법, 발걸음의 이론, 현대의 자극제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인간 군상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약간 질과 양이 압도적으로 관찰력에 몰빵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사색집 또한 장대하게 시작하지만 전 이미 소설로 적응된 사람이다 보니 쭉쭉 읽게 되었는데 아니 지금도 공감되는 거 보면 도대체 관찰력을 넘어서 거의 예지력 수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소소하게 보이는 이론을 쓰게 됐는지 좀 거창하게 펼치지만 그럼에도 철학적이고 집요한 맛이 있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자신이 내린 철학에 유머와 흥미를 적절하게 섞어서 접근하기 쉽게 썼다고 느낀 책입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읽었던 발자크 책들을 한번 쭉 소개해봤는데 아직 안 읽어본 번역이 안 된 책들이 많아갖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장황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